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승연의 집담입니다. 최근 많은 그 내용들을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0.75가 인상이 되는 자이언트 스텝 네 번째 연속 인상이 된 거거든요.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여지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얼마나 큰 여파가 있을지 최근 또 취재를 기반으로 한 기자님 하고 또 저희의 집담의 전문적인 그 패널로 출연을 하고 계시는 두성규 박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정진욱 기자님 처음 하다 보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원의 정진욱 기자고요. 지금 전국부에서 활동하고 있고 현장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전역을 해갖고 이쪽에 들어왔는데요. 하여튼 전역한 지 좀 꽤 됐고요. 하여튼 열심히 세상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세상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요즘 자꾸 미사일도 막 나오고 해가지고 참 걱정하는데 어떻게 전역 잘 하신 건지 모르겠네.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이 기준금리 인상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미사일도 얘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남북이 아직까지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우리나라하고 또 환율 격차가 일어나다 보면은 소비나 또 투자 이런 것들하고 직결적이다 보니까 시각이 굉장히 조금 진지한 시각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이 미 연준 금리 인상 요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왜 이런 그 금리 인상을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베이비 스텝이나 빅 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는 건지 주요 내용하고 배경들이 있다라면은 정 기자님께서 취재를 바탕으로 좀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역시 물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번 기준금리를 0.75pp 정도 올렸는데 미국 기준금리가 최고 4%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9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2% 올랐고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뺀 9월에 근원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까지 낮추기 위해서 강력하게 전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물가 안정은 연준의 책임이자 우리 경제 기반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연준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이 파월 의장이 또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기 위한 어쨌든 적절한 시기가 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투자들에게 어쨌든 좀 더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다가 그래서 그것이 하면 다음 회기 그러니까 12월쯤 연중 회의 때 그게 가능할 것이다 하면서 증시가 좀 요동을 치긴 했었죠. 근데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왔죠. 그래서 의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최종 금리 수준은 더 높아질 거다. 하면서 찬물 한 번에 쫙 끼얹는 그러면서 내년 기준에 이제 9월 점도표에서 제시된 4.6% 5% 아까 박사님께서 약간 여담하셨지만 6%까지 갈 가능성이 비추면서 요새 어쨌든 뉴욕 증시가 바로 곤두박질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저도 사실은 새벽에 이제 금리 인상 그걸 보면서 우리하고 격차가 현재로서는 1%포인트 차이가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이제 이야기하는데 속도 조절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뭔가 좀 진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저것이 주는 메시지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준에서 그 의장이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상단 부분을 굉장히 이제 크게 열어놓고 있다 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왜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지금 단기간 내에 가파르게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궁금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돕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도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민생에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국민들의 생활에 뭔가 좀 지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들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미국 정부도 상당히 많은 미국 내 국민들을, 자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풀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시중에 돈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물가를 자극시키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를 통해 인상을 통해서 그 자금들이 금융권으로 흡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중에 자금들이 너무 많고 또 미국은 우리보다는 아직까지 그 실업률이나 이런 고용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개별 그 가계의 소득 자체가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미국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루한 이러한 어떤 그 물가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금리와의 어떤 그 경쟁 자체 싸움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그러면 언제쯤 끝날 것인가? 사실 저는 그것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연준에 있는 의장조차도 잘 모르겠고 네. 본인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거고 우리 국내의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런 누구도 좋은 말로 해서 속단할 수 없다 아, 그렇죠. 하니까 저도 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저도 뭐 보통 제가 새벽까지 안 자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뭐 메이저리그 예전에 할 거나 아니면은 뭐 유럽 축구 할 때 뭐 그때나 그랬는데 어제 저도 한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한번 봤어요. 어느 정도일까 충격일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물가 2% 잡겠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시장들이나 동향들을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고용 지수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고용 지수가 좋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경제가 좀 버틸만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시그널로 주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이제 어쨌든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수가 어쨌든 좀 낮추기 위해서는 그 지수가 좀 안 좋아야 되는 반대적인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워낙 고용 지수가 좋다 보니까 아직 시장은 버틸만 하네 이런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연준 때도 이 7.5%는 거의 기정사실화됐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 다음 메시지 과연 파월이 입에서 어떤 말을 내놓을까 그거에 대한 그다음 기준이 상당히 없었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바로 그냥 찬물을 그냥 뿌려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준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전에 뭐 연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한국은행 총재 그렇죠. 지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 지금 미국 금리 쫓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아마 우리 이창용 총재로 알고 있는데요. 하는 총재 오늘 새벽에 아마 이걸 보셨을 것 같고 상당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도 좀 살펴보니까 이창용 그 하는 총재가 과거에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이면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 성장보다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 9월달 아마 물가가 5%를 지금 2달 연속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금리를 미국의 금리 동향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물가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효과가 당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하는 총재도 결국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서 물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안정적으로 더 끌어내려야 되는 미국이 지금 2% 정도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뭐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지금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이죠. 11월 아마 24일인가 이번 달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한국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경우에 이제 금리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미국의 그 금리 상단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 금리 정책 금리 수준 자체가 1%포인트나 지금 차이 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1%포인트를 다 따라가는 정말 미국도 잘 하지 않고 있는 울트라 스텝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빅 스텝 이상이 되지 않을까, 즉 0.5%포인트 이상 아마 올리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눈여겨볼 점은요. 미국의 이번에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4번 연속으로 지금 한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충격파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게 굉장히 경제에 주는 충격파가 큰데 그것을 4번이나 연속해서 했던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빅스텝 이상이 지금 6번이나 지금 연속이 됐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좁히지 않으면은 뭐 자금 유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가운데 실제 선택을 하기에는 이 부분이 주는 충격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나 또는 지금 또 한편에서 조금 더 완화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금융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입지가 오늘의 발표를 보면서도 선택이 그렇게 뭐 넓게 좀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도 빅스텝 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는 생각났던 게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융통화위원회 쪽의 결정이겠지만 지금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지금도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11월 달 말이 되면은 스산한 가을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금리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의 과제가 많은 가게들이나 또 연끌까지 하신 분들한테는 과제로 지금 정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금토기에서 이제 의사록 같은 것도 공개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파악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우리는 요번에 이거 하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미국 한 번 더 남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있었던 의사록에는 뭐 주요 내용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 기준금리를 50bp 올려야 된다, 아니면 25bp만 올려야 된다니까 매파, 그러니까 통화 긴축 선호하는 매파와 그리고 비둘기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이 두 가지로 좀 갈렸는데, 그러니까 1일날 하는 홈페이지 공개된 이제 구체 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 매파 비둘기파가 상당히 많이 동방을 벌였습니다. 이게 따져 보면은 일단은 이창용 하는 총재를 뺀 나머지 6명의 의견이 그렇죠. 익명으로 실렸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기준금리 25% 인상 의견 낸 두 의원들 같으니까 비둘기파죠. 비둘기파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돼 있다는 이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통화위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서 또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과 투자 그리고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올해 초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서비스 중심으로 내수 회복을 좀 이끌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 또 고물가 고금리 지속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증가세 계속 이어가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근원물가 상승률 2% 내외로 좀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 상단은 약 3%대 초반 정도인데 그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와 목표치로의 수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같은 경우는 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건 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과도하지 않은 것이 좀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통화정책 파급 시차를 좀 감안하면서 그간의 정책금리 인상이 차츰 실물 경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조정을 해보자. 아까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6번의 그 기준 금리를 조정했으니까 그거를 좀 더 기다려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 국내 물가 여건에 대응한 과도한 금리 인상이 이 물가 안정에 좀 효과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대외 리스크 요인과 맞물려서 성장률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작용하고 우려했다면서 좀 비둘기파의 그러니까 25pp의 의견이 이렇게 했고요. 또 다른 반대쪽은 이 고물가 대응의 필요성을 좀 더 강조하면서 50pp 인상을 된다. 한마디로 이 시장에 대한 좀 신뢰성을 좀 더 많이 강조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통화위원 같은 경우는 이 기준금리 기준금리 통상 인상폭보다 큰 50bp 이상의 인상을 해서 물가 상승 압력과 그리고 외환 부분의 기대 쏠림에 좀 적극 대응하자 이렇게 하고 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과 환율 경로를 통한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인 것이 거시 경제의 우선적 과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아무래도 이 신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좀 더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일반적인 시각이라든지 뭐 기업 운영 또 가게 뭐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특히나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또 물가를 또 잡아야 되는 역할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안에서도 내용들이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뭐 엇갈리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고 또 11월에는 어떤 그렇죠.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뭐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선택에 있어서는 뭐 양자 선택 그러니까. 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성장에
우리가 이제 방점을 두고 이제 갈 거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금리도 단기간에 많이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비교를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아직까지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국내에서 보더라도 지금 단기간 내에 우리 국내 금리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사실 그것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이미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물가 부분을 잡아야 된다는 그 과제도, 그러니까 성장이냐 물가를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제도, 물가가 지금 그동안의 금리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렇게 지금 상황 자체가 물가가 지금 안정되는 그런 느낌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통계청이 그 11월 2일 날 발표한 10월 달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요. 작년에 같은 달 전년 동월 대비해서 보면은 5.7%나 올랐습니다. 이거는 9월 달에 5.6%보다 소폭 상승한 건데 결국은 뭐냐면 5% 이상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들의 변화가 별로 없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지금 이 또 물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상승 요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 금융통화 정책만으로 물가를 또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가를 갖다가 더욱더 끌어올리는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 부분들이 유가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 산유국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볼 때 추가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고요. 우리가 현재 좀 국내가 좀 삼고 시대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황들이 지금 1,400원을 이미 넘은 상태에서 아마 오늘이 아마 1,420원 정도 내외로 좀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의 변동성들이 제일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자체의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져 있는 상태다. 여기에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국내 부동산 시장 자체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과열을 잡아야 된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거의 호흡이 끊겨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조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금통위가 11월 달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아마도 당연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자체가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1월 달에 미국의 그 다음 연말까지 중에서 생겨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까지를 고려한 쪽까지 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국내 뭐 외환 보유고가 아직 뭐 대단한 많은 축적은 해놓고 있지만 자금 유출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조금씩 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국은 한국은행의 선택 혹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어떤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기존 정부 전까지만 해도 네. 뭐 웬만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이번 정부 들어선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경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그런 환경으로 맞습니다.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 정부 같은 경우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평가도 있고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까요? 예, 일단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비, 그러니까 LTV를 50% 완화했죠. 그리고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 이제 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제 김주현 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건데요. 최근 금리도 오르고 또 정책 요건이 좀 변하면서 과감하게 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투기적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현재 무주택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비규제적인 경우 LTV가 70%, 그렇죠. 규제지역은 20에서 50%가 적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LTV 자체가 이 담보대비 대출 금액을 비율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해 대출을 이용하는 건데 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서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렇게 밝혔고, 근데 이 15억 원이라는 것이 약간 조금 예전에는 헌법재판소 위원이 있다. 왜냐면 우리 민주국가잖아요. 근데 15억 원 자체를 어떻게 이걸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 뭐 규제 완화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데 또 지금 LTV 지적을 하셨고 또 이제 부동산 그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뭐 규제 완화하고 뭐 LTV를 조금 더 상향해주면 뭐하냐, DSR은 여전히 그렇죠. 그거 막혀 있는데 이게 해서 뭐
이 완화가 파급력이 있냐라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뭐 전문가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나름대로 지금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보는 느낌이 뭐냐면 정책에 지금 윤 정부가 이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혹시라도 투기 세력에 의해서 과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러니까 이제 LTV와 관련된 그 비율 자체를 갖다가 대폭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있어서는 이제 9억 원 주택 이상의 주택부터 지금 제한이 들어가면서 15억 주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 안 됐죠. 이제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열어주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LTV를 완화해 준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자체가 40%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대출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이제 청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이렇게 하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리로 뭐 청년 원가 주택에 가까운 그런 경우에 있어서 대출해 주는 것은 DSR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DSR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LTV를 완화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즉 주택의 가치를 충분히 파악해서 그 가치에 맞는 대출 금액을 상향 조정해 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DSR 규제로 인해서 사실 대출해 줄 수 있는 폭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또 하나 어떤 부분이냐면요. 소득이 확인되고 고소득자에게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자기가 연간 소득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범위 40% 이내에서 충분히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한 금액을 감안해서 대출해 준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자영업자라든지 사실 소득원이 정확하게 사실은 납세 신고할 때 조금 이렇게 조정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지금 경우에 정규적인 어떤 그런 자업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완전 차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책의 규제 완화라는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것은 정말 다른 나라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부분에 어떤 한계가 좀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뭐 그런 혜택이 굉장히 핀셋적으로 특정 그 뭐랄까요 어떤 뭐 특정인들한테만 가다 보니까 좀 조금 뭐 다양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못 가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범위 자체가 서민이라든지 뭐 중산층까지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두성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좀 벌고 또 이런 규제를 하다 보니까 뭐 부가 한쪽으로 편중되고 또 양극화가 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고 또 이런 규제 완화가 결국은 부자들한테만 혜택이 간다 이런 평가들이 많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온 배경이라든지 또 이게 나오고 나서 시장이나 또 취재를 하시다 보면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요번 상황에. 뭐 아까 그 박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연봉 1억 원이 돼야지만 어쨌든 둘이 합쳐서면 되지만 이것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몇 명이나 혜택을 볼 것인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민층이 1억 원인가 연봉을 합쳐서 그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건 정말 아닌데 이 정부가 어쨌든 이 부동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의 부동산의 그 오점을 이번 정부는 정말로 이거만큼은 아킬레스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또 외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이 정책을 내봤을 때 느낌이 살짝 간을 보는 느낌이 살짝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과연 이 정도의 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과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서민들은 어떤 반응이 올까라고 했을 때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액 연봉, 그러니까 핀셋,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자들만 집을 사라 이런 메시지인 건데 이제 서민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 전세나 이런 것들 생겼던 것도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어쨌든 이 사다리를 넘기 위한 이 한 단계를 어떻게든 내가 뭔가 표현하기 그렇죠. 어느 정도 중산층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한 그의 하나의 또 부동산의 가치를 좀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무시한 채 과연 이런
그 연봉 1억 원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6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봐요. 그래서 LTV의 50% 상한을 맞춰서 8억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이 40년 만기고 원리금 등 분할 상환에서 연금리 5%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은행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386만 원이에요. 그 연간 4,629만 원입니다. 그래서 DSR의 40% 규제 하에서는 월 소득이 964만 원, 연봉은 1억 57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LTV를 풀어도 소득이 적으면 완화된 대출하는데 다 받기 어렵다는 이렇게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이렇게 확실히 와닿죠. 그러니까 50%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게다가 대출금리가 또 계속 오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이 대출 한도는 더 이렇게 줄어들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또 이 집값이 또 낙폭되고 있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또 아파트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물론 그 하락폭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낮은 내려간 폭이 하락한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하락한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하면서도 이 부동산만큼은 이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저희들이 서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왜 이렇게 움직이질 않는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만약에 두 박사님이 윤석열 정부 안에 들어가서 좀 어떤 정책적인 부동산 좀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네. 이번에 이런 규제 완화 어떤 것들을 조금 메시지를 주고 이런 것들을 제언을 좀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굉장히 규제 강화, 신설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장 자체가 그런 가운데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대단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에서 본다면은 지금 정부가 출범할 때 이야기했던 공급, 굉장히 많은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현장에서 보게 된다면 벌써 좀 차질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또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발표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저 규제 지역, 즉 우리가 투기 과열 지역이나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한다. 수도권 뭐 일부는 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은 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이런 상황을 지금 논의할 때는 지금 이미 지난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미 지금 많이 놓쳐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데요. 일단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어받은 시장에 있어서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이 규제의 강화 신설 등으로 인해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일단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과도하게 지금 법령 등으로 인해서 지금 규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상화시키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 조정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시장이 시장 기능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가격 변동폭이 지나치게 크다면은 사실은 그건 국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화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급의 균형이 맞출 수 있도록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급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황들을 점검하고 그에 대해서 맞는 어떤 정책이나 입법 등의 어떤 추진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다들 전망하는 것들도 많고 또 다양한 뭐 리포트 리서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참 공교롭게도 옆에 계신 두 박사님이 계셨던 그 건설산업연구원 이쪽에서 최근 또 세미나 열잖아요. 그 건설에 관해서 그렇죠. 세미나 연 것 같아요. 네. 뭐 내용들을 보니까 주요 내용들은 어쨌든 이거 제일 관심 많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주택 가격이 한 2.5% 정도 하락할 거다. 또 전세는 한 0.5% 정도 상승할 거다라는 뭐 세미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어떻습니까? 뭐 자료라든지 그런 거 좀 잘 네. 살펴보셨어요? 그 박사님 계신다는 이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네. 2일 날 강릉 노년동 건설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25% 하락 그리고 전세는 0.5% 상승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은 2.0 그리고 지방은 3.0 그리고 전국 2.5%로 이렇게 관측이 나왔는데요. 이 정부가 내놓은 규제와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 그리고 절대적 주택 가격 수준 그리고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매수 심리가 부진한 만큼 하방 압력이 영향을 미칠 거라는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매매수의 감소로 인해 반등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 월세 거래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전세의 입지가 좀 축소되고 또 가격이 하락했지만 임대차 전반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만큼 전세 가격이 하락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내년 국내 건설 수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7.5% 감소한 206.8조 원, 그러니까 206조 8조 원을 기록하고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0.1% 증가할 것을 전망했고요. 이 건설 수주 하락 배경에는 SOC 감소 그리고 기준금리 상승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확대가 좀 거론이 됐습니다. 또 이 연구에서는 정부에 좀 더 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금융제 강화로 개발 사업 전반에서 신용 경색이 좀 발생 가운데 정부의 좀 적극적인 대응을 좀 당부를 했는데요. 이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하지 않도록 소규모 공사 이쪽 발전 좀 늘리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2023년 연기된 대형 사업 착공을 좀 앞당겨서 하반기에 경기 부양 효과를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어때? 좀 냉정한 평가 아니면 좀 따뜻한 애정의 조언을 좀 그럼요. 해주시면. 네. 사실은 저기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우리 매년 이제 그 경기 전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건설경제연구실장을 할 때 제가 또 전체적으로 주도해가지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제 반응이나 어떤 관심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지금 이 이제 전망 자체의 수치를 듣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체감하는 부분하고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설협회 쪽으로 이제 수렴되는 어떤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수치 부분은 이제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 수치가 굉장히 좀 적은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것은 내년에 어떤 방향성에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망이라는 건 수치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에 주택 가격이 아파트를 포함해서 모든 주택 가격의 평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흐름 자체가 하향할 것이다라는 점을 갖다 분명히 제시하고 있던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전망 세미나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 기자님께서 다행스럽게 또 제가 이야기할 부분을 이제 빼놓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공급 부분과 관련된 흐름을 이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지금 미분양 주택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단기간 내에 지금 벌써 4만 호를 전국적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급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전담하는 건설업계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PF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 힘든 상황들로 있는데요. 내년에 공동주택 분양 승인 예상 물량이 27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2022년보다 내년 2023년은 4만 가구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분양 승인. 그리고 그 앞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인허가 단계에서 간다면요. 지금 원래 46만 가구인데 내년에 43만 가구로. 그러니까 인허가 자체도 굉장히 지금 정부의 어떤 공급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건설업계 전반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사업할 때가 아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삽을 뜨는 부분을 갖다가 결정하거나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만큼 마음이 이 사업자들, 공급 측에 있어서도 민간에 있어서 공급을 담당하는 건설업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진욱 기자님, 취재하시다 보면은 건설 관련된 산업들이나 뭐 부동산 관련된 산업들 있잖아요. 뭐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요즘에? 어쨌든 이 분양을 내놓으면은 이 가격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는데 이것들이 이제 대출이 막히고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다 보니까 좀 어쨌든 저는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동안 시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 급하게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 꺼지는 것도 상당히 급하게 꺼졌거든요. 그러니까요. 확 꺼지다 보니까 이 건설사들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까지 얼어붙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또 방송 용어 좀 그러지 모르겠지만 받은 글이 좀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뭐 건설사가 위험하다, 뭐 등급이 맞아요, 나가지고 맞아요. 그 받은 글이 상당히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 건설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방증하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다. 하지만 또 서민들이나 어쨌든 국민들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한 그 꿈을 갖고 있는데 그것 또한 녹록치 않은 그런 많은 벽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ATV를 해줬지만 또 하나의 벽이 있는 것처럼 네. 그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막혀지는 것 상에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을 좀 열고서 확실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감히 민주주의 자유경제에 맞는 이 시장, 부동산 시장을 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 부익부 빈익빈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은 민주주의인 만큼 좀 열어주는 것도 상당히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그리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 현장에 가보면 정말 국민들이 그렇죠. 진짜로 집을 필요한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출을 받고 어디서 돈을 이렇게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어디를 해야 되는지 그런 다 계획이 있는데 이런 정부의 발표 하나라든가 아니면 이 금리 하나의 숫자 하나에 상당히 민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과 좀 세심하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집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왕이 예전에 돌아보면 저작거리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정책을 하는 이 펜을 잡으신 분들이 정말로 바닥을 한번 깊숙하게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아, 이 방향은 이렇고 이거 보면서 정말 머리가 상당히 복잡하실 건 알겠지만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게 이게 참 되게 와닿는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급하게 오를 때는 사실 뭐 어떤 사업하면서 돈 벌어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진짜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그렇죠, 그런 그렇죠. 위기가. 네. 그러니까 이런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참 뭐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삶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전문가라든지 뭐 정책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뭐 정치적인 거는 언급하고 싶지 않겠지만 외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너무 딱 자기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일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선거 기간 때 도와줬던 사람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시장의 요구들은 조금 더 뭐 속도감 있거나 네. 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좀 전면적으로 네. 좀 개방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집도 많이 짓고 싶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집은 집대로 못 짓고 살려고 한 사람 마음대로 못 사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아마도 공급 부분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힘차게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수요, 즉 그것을 갖다가 소비할 계층 쪽에서 마음의 심리가 얼어붙고 있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되지 않고 분양 자체를 하더라도 미분양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 오기 전에 이제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을 들여다 보니까요. 7월, 8월, 9월, 10일, 10월 달까지 이렇게 거래량을 볼 때 7월 달에 645건, 8월 달에 674건, 9월 달에 614건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신고할 수 있는 기간들을 준다는 걸 감안할 때 지금 10월 달이 지났기 때문에 확정된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614건은 아마도 또 십몇 년 만에 최저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작년에 대비해서 볼 때 지금 거래량 자체는 거의 85% 이상 지금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볼 때 지금 정부 일각에서도 국토부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는 원 장관님께서 사실
전체의 현재의 그 주택 가격의 수준 자체가 너무 높으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정도 수준으로 거품이 많이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단기간 내에 급하게 급락하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경착륙을 할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착륙을 시키지 않고 경착륙을 했을 때는 우리 국내 경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 자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말미에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침체되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박근혜 정부가 들었을 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 부분을 풀어서 뭔가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를 많이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문재인 정부 동안에 취득세나 또 거래와 관련된 양도세 이런 부분들의 지금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양도세에 있어서 중과뿐만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기본 세율 자체도 이전에 비해서 본다면은 굉장히 증가했는 걸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 등을 통해서 조세특례 제한법 등의 어떤 개정 등을 통한 거래 비용 자체를 대폭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인 조치 부분들도 조금 준비하고 있는 카드에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그나마 그런 준비라도 있어야만이 국민들은 정말 정부가 경착륙시키지 않고 연착륙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하락 부분에 대한 위축, 경기 위축을 피해갈 수 없다면 그 충격파를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정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도 보니까 이게 시장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계속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나 내놓으면 또 적응하고 뭐 하나 내놓으면 계속 적응하자니까 학습 효과가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도 마치 뭔가를 내놓으면은 또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 시장이 이제는 뭔가를 내놓으면 그에 대한 대응하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존적으로 움직였는데 뭔가 자꾸 이 학습 효과가 이러다 보니까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 양도세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분명히 또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심리에서 집을 갖고 쥐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살려는 사람도 뭔가 좀 바뀔 거야. 라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것이 학습이 된 효과가 너무 오랫동안 동안 이게 학습이 됐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교수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좀 확연한 이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이 시장을 변화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어쨌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보통 이제 소위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책의 그 일관성이라고 하잖아요. 정책의 일관성을 맞습니다. 중요시하게 하는데 너무 변동이 많고, 또 해외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정책이라는 게 보완하는 형태 정도로 그치지 완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뭐 집을 사라 말아라 빌려준다 안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그 거래하는 데 있어서 그 발생하는 비용들 사실 조세로 집값 잡겠다라는 건 이건 정말 위험한 그렇죠. 발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세로 어떤 뭐 가격을 통제를 하고 또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량이 축소되고 산업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거래가 동결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냥 지적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좀 깊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제가 뭐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 동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당시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고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이제 왜곡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화시켜줘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시장이 너무 안 좋고 미분양이 나오고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그 구조적인 문제가 영구히 덮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 정부도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시장 전망을 수립을 하면서,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대출뿐만 아니라 금리 등으로 해서 비용 부담에 대한 것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제가 아까 거래 비용 자체를 줄여주다는 것은 지금 과도하게 위축되어 있는 심리를 갖다가 조금 완화시켜주는 따뜻한 어떤 그런 그 혈액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시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시중에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다만 그 돈들이나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든 아니면 일반 기업이든 전반적으로 골고루 있게 이게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모든 것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금융권 쪽으로만 지금 쏠리는 현상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돈맥 경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러한 그 자금 흐름 자체를 원활하게 곳곳에 어떤 신체 곳곳으로 흐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 경제 전반에 있어서 흐를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노력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지금 뭐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런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 자체를 시사하는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경제는 자생력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벌써 시간이 꽤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좀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출연해 주신 그 정진욱 기자님께서 뭐 부동산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또 중간에 첨언해 주고 싶은 말이나 또 뭐 마지막으로 또 난 제가 볼 때 뭐 마지막 아니고 자주 나오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들 좀 해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동산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정책도 그렇고요. 지금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베이비붐 시대가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젊은이들이 어쨌든 이 수도권에 집을 얻기 위한 그 쟁탈전. 그리고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국가 경제 계속 나눠지고 계속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인구를 많이 여기 인구 정책을 제대로 펴서 그리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큰 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뭐 순간 이 부동산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전반적인 걸 좀 봐서 또 부천이나 김포,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 많이 낙후되는데 이것도 개발되기 원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도 한강 신도시를 보게 되면 정부가 옮기려서 옮겼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또 3기를 만든다.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장에서 엄청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정부가 좀 너무 하나하나 이렇게 봉투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봐서 좀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전체적으로 좀 건설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지금 어쨌든 서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부동산 갈 때마다 기자라고 하면 상당히 싫어하세요. 여러분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화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겠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아까 과장님께 말씀하신 거래량이 상당히 떨어진 만큼 부동산 업을 하시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지금 어른 시기가 빨리 고난 시기가 지나서 좀 잘 되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추성규 박사님에게는 뭐 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좀 전에 아까 건사년 리포트 보고서 네. 받고 잘 들었습니다. 네. 두성규 전 건설산업연구 위원 예. 실장님이 보는 부동산 시장의 그 전망하고 예. 또 최근 들어서 지금 앞에서 우리가 매매 시장하고 거래 얘기했는데 역전세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거 같이 한번 좀 마무리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역전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그런 제가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현재 월세와 전세 가운데 이제 월세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는 이제 끝난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언제 생겨난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또 부동산 시장의 매매 시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데 있어서도 전세 시장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자금 자체를 갖다가 우리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하기 힘든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주택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어떤 자금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역전세의 상황들이 지금 주택가격의 급락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는다면 저는 전세 제도는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생존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느 때보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기 좋은 말로는 앞으로도 상황이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라는 말로서 사실은 매듭을 지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하나 시청자분들에게 기대감을 좀 주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금리 등 외부 환경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또 정책 당국의 개입이나 간섭 자체가 영향력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금리 상승의 행진들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그 충격에서 상승 상단 부분이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충격에서 어느 정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상황 정도가 된다면 내후년에 총선을 위한
그 지금 여당과 야당의 국민에 대한 애정을 갖다가 그 갈구하는 그런 쪽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금리로 인한 여파는 계속해서 될 수 있을지언정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래 비용을 줄인다든지 등등 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좀 따뜻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내년 중반기부터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장의 어떤 현재 하락 자체를 정말 절망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시장 상황의 동향을 지켜보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좀 뭐 총선 한번 도전을. 아닙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상으로 송승연의 집단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오늘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취재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도 또 들어봤고 또 그런 배경을 기본으로 해서 또 부동산 분야에 단연간 수십 년간 또 연구하고 활동을 해오셨던 또 전문가가 또 나오셔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참 다양한 내용들이 기존에 있었던 집단보다 조금 더 폭넓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말씀 해주신 그 두 분 인사하면서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했습니다. 참 기준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그 큰 발걸음을 4번 연속했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이런 얘기들 들으시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뭐 내 집 마련 또 투자 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부동산 소식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